그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인구가 많아가지고는 북한과 전쟁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내려야 된다. 어디로 내릴 것이냐? 남쪽으로. 반월 신공업도시 계획도. 네. 안산과 네. 시흥시 남부를 포함하는 계획이죠. 서울 오기 불편하다 그러거든요. 4호선 5호역 근처가 여기예요. 그쵸, 완전 끝에까지 내려가. 끝이잖아요. 그게 멀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걸 노린 거죠. 서울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너네 머니까 오지 마. 예, 안산으로도 부족해서 더 내려가라고 한 게 창원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일설에 따르면 북한 평양보다 더 웅장하게 만들려고. 창원을. 예, 여기서 핵 개발을 했었죠. 박정희 정권 때. 유명한 얘기죠. 세종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려고 했던 행정수도의 3분의 1인 거죠. 청주, 대전. 근데 세종은 없으니까. 네. 충주에서 보면 아실 수 있는 게 이때 이미 국토 중심이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지금 후퇴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제 접은 겁니다. 통일 의지를. 그래서 제가 책을 3권을 준비해 왔는데 자,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저희가 이제 기차를 타려다가 버스로 이동을 해서 경기 서부 쪽 쭉 봤고요. 자꾸 제가 삼천포로 빠져서 막 하동도 갔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그러면 어디를 또 이어서 가볼까요? 이제 세종까지 가보죠. 자, 오늘은 저희가 네. 기차를 타고 좀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할 텐데 거기는 기차가 없습니다. 기차를 그러니까 임시행정수도라는 거를 네. 지금의 세종 지역에 만들고 서울과 특급 열차를 놓으려 하다가 네. 그 세종 임시행정수도 계획이 실패하면서 못 났죠. 그리고 그거를 세종을시를 이제 현재와 같이 만들면서 네. 놓으려다가 안타깝게도 일종의 호남선 경부선 분기역이 오송이 되면서 네. 많은 게 좀 꼬여 있는 상태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청주분들은 이제 시작할 건데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획하고 좀 틀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원래는 세종시로 곧바로 왔어야 되는 건데 이걸 청주 오송 쪽에 확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네. 약간 세종 신도시 혁신도시 또는 이제 공무원분들 일하기에 좀 불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자, 기차로 바로 갈 수 없는 세종으로 내려가 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세종에는 세종 가기 전에 잠깐만 어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기 서부. 좀 60년대 도시들은 네. 기본 건설 목적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목적이었어요. 네. 서울에 들어오지 말고 이런 데 살아라. 능곡이나 둔전. 그렇죠, 이렇게 바운더리. 근데 그거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게 안산과 창원입니다. 안산과 네. 남쪽의 창원. 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우선 1976년 네.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제1무임소 장관실에서 만든 겁니다. 무임소 장관이라는 게 정해진 장소가 없는 장관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맡습니다. 네. 그때. 그 멀티플레이어네요. 예, 멀티플레이어예요. 이런 장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만든 건데 그 기록이 약간 이제 내부 자료죠. 그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인구가 많아가지고는 북한과 전쟁이 안 된다. 북한의 이제 한국 사정 능력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내려야 된다. 어디로 내릴 것이냐? 남쪽으로. 남쪽으로. 네. 그래서 네. 평택, 안성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대전, 구미, 이리, 함양, 대구, 진주, 순천, 광주, 목포 요 라인 전체에다가 이쪽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내려야 된다는 무게중심을. 이게 76년입니다. 인구를 재배치해야 된다. 인구 재배치 계획. 그래서 그쪽에 도시를 만들어라. 그렇죠. 그전에는 수도권에 분산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몰려 있다. 네, 너무 몰려 있다. 그래서 상공부 단지라고 상공부 관련 시설들을 지금의 코엑스 쪽에 옮기려다가 스톱시켜버린 게 이래 보면 또 몰린다. 강남으로도 부족하다. 더 내려가라예요. 대전 내려가고 과천 내려가고 그러다 무조건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먹고 살 거리를 마련해 주자. 그래서 안산을 만들고는 공업단지를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걸 보겠습니다. 77년에 반월 계획과 84년에 창원 계획인데 반월. 예, 반월이라는 게 지금의 안산과 네. 시흥시 남부를 포함하는 계획이죠. 반월 신공업도시 계획도. 네. 요때도 전국에서 공무원들이 또 투기 많이 하셨다고 정보를 사전에 빼돌리셔서 저기 지금 안산시죠. 네. 요 중에 세 개의 나사 너트 같은 게 있는데 네, 지금도 뭐죠? 이것 중에 2개가 실현돼 있습니다. 저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군요. 예. 난산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은 네.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은 2개가 있죠. 저기 주공 12단지 아파트 바로 위에 예. 보이는 요거 곳과 하나 여기 2단지 쪽에 그리고 원래 이것도 여기에 있네요. 왔어야 되는데 없죠.
왜 거기는 없나요? 만들다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아. 너무 이상하다고. 저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저렇게 공업의 육각형 상징. 너트. 공업이라고 해서 저렇게 예, 했다고 이해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느 도시를 모델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공업 상징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뭐 동그라미나 이렇게 네모로 했을 때 도시 구획을 나누는 것보다 저게 뭔가 이제 그런 도로나 이런 거에서 좀 의미 있게 만들어진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공업 도시라서 라고 한 것 같고 실제로 설계한 분도 반대했었고 네. 이건 좀 헷갈린다. 그리고 너무 이거 꺾을 때 좀 복잡하다. 힘들다. 실제로 안산 분들 말씀 들어보면 좀 방향감을 잃어버린다고 육각형 지역에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확실히 헷갈려요. 한번 돌고 나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돼버려요. 보통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네모난가요? 원형으로 해서 방사선으로 한 정도죠. 진해 동그라미, 같은. 그쵸. 네. 근데 육각형은 아마 전국에서 여기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그래서 3개 만들려다가 2개만 한 것도 반발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나. 여기까지만 해라. 예. 네. 그래서 안산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공장 만들어 줄 테니까 올라오지 말아라 서울로. 근데 실제로 안산 반월 분들이 반월이라고 하면 이제 신반월 쪽인데 여기는 네. 서울 오기 불편하다 그러거든요. 4호선 5호역 근처가 여기예요. 그쵸. 완전 끝에까지 내려가. 끝이잖아요. 그게 멀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걸 노린 거죠. 먼다는 느낌을 노린 겁니다. 서울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머니까 오지 마. 예, 여기서 살고 더 이상 와서 북한과 전쟁할 때 인구 부담 주지 말아라 인 거죠. 예, 이게 제 책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기본 도시 계획은 안 봅니다. 목적이 경제나 환경이 아니에요. 한국은 분단 국가고 네. 북한이라고는 이상한 집단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시를 대비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다 연결돼서 예, 그러면 있죠. 모든 도시 계획 속에 기본적으로 예. 내재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 일산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일산 신도시 건설할 때도 국방부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네. 그 비밀 협약서가 공개가 됐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 그것도 다 군사 안보 관련해서 혹시 포탄이 떨어졌을 때, 예. 했을 때 뭐 하고 뭔가 막을 수 있고 쳐들어왔을 때는 어디서 조준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배치한다든지 지금도 신도시 만들 땐 기본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비공개 자료지만 그거 한국은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죠. 이상해요 저는. 한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예요. 너무 이게 또 우리가 오랫동안 이게 휴전이 되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말로만 들었던 전쟁 관련해서 잊고 있었는데 기본적인 계획에는 다 그게 깔려 있다. 깔려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일산인 거죠. 네. 일산은 원래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였던 건데 실제 군부대 자리였어요. 아니 그래서 일산 우리가 막 이렇게 통일 얘기 나오고 할 때마다 땅값이 그렇게 들썩이고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저는 중국과의 무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거나 네. 북한과의 교역이 늘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할 때 본인 판단하에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또 최근에 중국 쪽에는 무역 적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계셨네요. 저는 이거 하기 전에 냈던 동아시아 해양의 도력이 맞서더라고 지정학적 책을 썼었는데 14년인가 15년인가 그때부터 이미 이거 보였던 얘기예요. 한국 사람만 귀를 닫고 있었던 거지 밖에 정세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예정돼 있던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업들이 투자한 거는 어차피 기업이라는 건 위험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투자만큼 빼면 되는 거라 네. 이제 뭐 빼면 되는 거죠. 근데 투자했었으니까 이거는 영구 불변하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 제가 예정했던 게 때가 왔다 생각합니다. 거의 10년 만에. 네. 그러니까 투자도 조심성 있게 하시라. 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이 책을 꼭 전국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네. 꼭 신청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산을 만들었고 네. 안산으로도 부족해서 더 내려가라고 한 게 창원인 거죠. 네. 창원 위신 여기입니다. 근데 창원이 또 놀라운 게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쁜 단독주택이 많은 도시로도 유명해요. 거기 또 뷰포인트가 많나 보네요.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원하면 이제 공업도시, 네. 아파트로만 떠올리시는데 네. 그렇지는 않은 창원도 있다. 그러니까 창원이나 도시는 딱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남쪽은 공업지역이고 네. 북쪽은 테크노밸리 있고 이제 그 주거와 상업 지역이잖아요. 네. 보시면 딱 눈이 들어오죠. 아파트 지역이 있고 빼곡한 주택들이 있는 빌라와. 예. 80년대 주택이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광장이 딱 중앙에 예. 있고 그를 중심으로 딱 이렇게. 주거 지역이 딱 형성이 돼 있네요. 이게 만약에 임시행정 수도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실현됐다면 요 모습을 띄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이제 일설에 따르면 북한 평양보다 더 웅장하게 만들려고. 창원을. 예. 그 목적하에서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이어가면서 만들어진 도시죠. 네. 인구 재배치 계획이 실현된 거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시도 중요합니다.
지금 창원. 진주, 마산, 창원인 거예요. 네. 여기. 마산은 지금 창원시 마산 하포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울산, 포항, 창원 등의 공업단지가 몰린 거를 경상도 정권의 특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봐서는 여천 공업단지랑 광양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 계획인 겁니다. 최대한 북한에서 멀리. 군사적인 예. 목적으로. 북한의 사정거리로부터 가장 멀리. 그리고 유사시에는 일본과의 연락선. 이건 일본에 좋다는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의 최전방 지역 거점 중에 하나가 일본이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일본이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네.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들이 타겟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이판, 괌과 함께 오키나와도 최대 미군 기지 중에 하나고 네. 연동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래서 이쪽 지역에 온다는 거는 유사시에는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1차 진입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몰리는 거죠. 네. 한편으론 창원에 놓은 것은 이제 이 창원 얘기 끝인데 여기서 핵 개발을 했었죠. 박정희 정권 때. 유명한 얘기죠. 예, 핵 개발했습니다. 전 모르는 게 너무 많군요. 예. 아는 남양주만 알고 다른 지역에 너무 관심이 없었네요. 오원철 선생이 당시 경제수석이었는데 30년 만에 입을 열었다. 핵봉투 2개를 봉인해서 최규호한테 전달했고 신군부가 아마 넘겼을 거다. 실제로 보면은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기밀 사항이라 말을 안 했던 건데 이분도 우리나라도 그럼 핵을 실제 거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마무리 완성 단계까지 갔었다고 하네요. 72년에 이분이 만든 보고서 중에 보면 핵무기 종류와 우리의 개발 방향, 우라늄 탄두와 플루토늄 탄두에 대한 장단점 비교 등의 보고서가 있었고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봤을 때 플루토늄 탄은 개발할 수 있다. 그랬고 이 자료들은 사라졌다. 왜 어디로 간 겁니까? 아마 이분 추측은 전두환 정권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미군 눈치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자진 상납했을 거라는. 미군한테 우리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이 정권을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저때 만약에 저 서류를 미국한테 넘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럼 한국은 아마 이제 이란이나 파키스탄 꼴이 나서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아서 무역 제재 받고 고립됐겠죠. 넘겨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이 행복이 만든 기술이 있는 건 좋은데 실제로 개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 있는데 안 한다가 좋은 거지. 네. 만들기 시작하면 한국은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무역 국가잖아요. 세계 4위의 무역 국가란 말이 최근에 나왔으니까. 고립을 자초하게 되면 자초하게 된다. 인도 정도면 모르겠는데 네. 한국은 인도급의 준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보시면 자기 박정희 금고에 현찰과 함께 핵문서가 있었는데 네. 누가 가져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거를 없어졌다. 가져갔다. 가져가서 빼돌렸고 우라늄 농축용 옐로우 케이크도 전달했다. 실제로 개발했다. 이 가루. 박정희 대통령이 봤다라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한국, 일본, 타이완은 금방 만듭니다. 만드는데 뻔히 미국도 알아요. 그때 우리가 대신 지켜줄 테니까 만들지 말라는 거고. 근데 이제 북한이 더 이상 이제 도발할 경우는 네. 한국이 만들겠다는 거 말릴 수 없다라는 게 미국의 정치권의 입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북한 너희들 더 이상 하지 말아라는 그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안 만드는 거지. 이미 70년대 말부터 만들 수 있었어요. 저 핵 개발을 했던 지역이 창원이었다. 그래서 이때 어느 기업체가 하고 있었는데 그 전두환 정권 들어놓고 나서 이 기업 해체해버리고 이 썰에 따르면 그 기술자들을 처형해버리자는 말까지 나왔었대요. 기술을 아예 지워버리자 머릿속에서. 이거 혹시라도 또 누가 해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막 핵 쿠데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혹시라도 미국이 긴장할 수 앉지 않도록 완전히 한국에서 기억에서 지워버리자라고 할 정도로. 그 혹시라도 이게 기술이 또 유출돼가지고 이 사람이 핵을 만든다라고 하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 핵 기술 사실 간단하거든요. 지금 북한이 만들거나 하는 것도 만들 줄 아세요? 아니 저는 모르죠. 되게 쉬운 기술이라서 그 파키스탄의 칸 박사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번 알려준 거예요. 한 사람이 그걸 퍼뜨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플한 기술이에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게 함부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만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결과적으로는 안 만드는 게 낫지만 이때 그런 목적도 있어서 창원을 만들었고 미국의 감시에서도 먼 거죠 여기는. 좀 남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실제로 오래 그랬어요. 뻔히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못 왔고 다른 의원들이나 미국 관계자가 와서 체크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진짜 혹시라도 핵을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내려왔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은 후기로 들어가면서 판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핵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행정수도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띄엄띄엄 드렸는데 오늘 정리해서 드릴게요. 네, 한 번에 쫙 한번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하면은 뭐 세종이죠. 세종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려고 했던 행정수도의 3분의 1인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종이라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태안반도까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태안반도. 왜요? 네. 아까 핵무기 개발 얘기할 때 나왔던 오원철 씨는 사실은 핵무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 책으로 유명했어요.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그래서 경제 시책을 어떻게 만들었고 네. 중화학을 어떻게 육성했는지를 담당자가 밝히는 거라서 이 중요한 책인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경제 정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이 책에서 하는 얘기의 핵심은 네. 경제 발전을 박정희 정권이 추구했던 거는 경제 발전 자체로서가 아니라 결국은 자주국방까지 가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아, 다 안보랑 또 다 안보 연결이 기본 안보라는 겁니다. 되는군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도 실패하는 겁니다. 안보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기본 방침은 안보에 따라 움직일 거고 그러므로 그 안보 동향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공항 빼면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왜 안 빼냐 이렇게 나오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목적은 미국이 남한을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이제 중화학 무기도 안 주고 이제 너희는 농업국가를 써라 그런 수준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개발한다. 그게 자주국방이라는 거죠. 네. 이 오원철 선생의 책에 실려 있는 지도인데 제 1차 국산병기 시사회장 우리가 만드는 무기를 한번 실험해 보자라고 실제로. 제가 박격포도 만들고. 군대를 안 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실제로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포를 막 나라 안에서 쏘고. 그렇죠. 저거 진짜로 했다라는 했던 겁니까?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만든 거다. 어. 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우리가 만들어냈다. 박격포도 만들었고 기관총도 우리가 만들었고 대전차 로켓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거를 미국의 눈치 보면서 받아오거나 사오거나 근데 미국은 첨단 기술을 이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월남전 터지고 나니까 미국이 다 군대를 빼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는 알아서 지켜라라는. 그걸 막기 위해서 한국군을 보낸 게 있거든요. 네. 우리 군대를 보낼 테니까 주한미군 빼지 말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좀 정리하면은 네. 박정희 정권의 초기 10년을 상징하는 문구인데 읽어주시죠. 이건 수원의 농민회관이라는 건물에 있는 네.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발언입니다. 네.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또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린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 거예요.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 약간 뭔가 뭉클한데요. 목록이 있죠. 네. 이때 실제로 사람이 굶어 죽었거든요. 이때까지는. 수원이 이제 일제 때부터 농업 거점이라서 이 땅이 있는 건데 네. 제가 최근에 전라북도 부안에 갔습니다. 개화도 간척지라고 네. 해방 후에 한국 정부가 만든 최대 규모의 간척지예요. 새만금 전에는 최대 규모였어요. 네. 지금은 새만금에 포함되어 있고 개화도. 개화도, 개화면 이 거대한 오, 되게 크네요. 이게 이거를 다 간접된 포함하는 거죠? 게 새만금이에요. 이게 와,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크네요. 네. 땅이 남아 돌아요. 근데 여기 가 보니까 아까랑 똑같은 글씨가 있는 거예요. 아, 저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저 왜 써져 있는 거죠, 저기? 이거 만들어서 쌀 자급하자고. 더 이상 월남미 수입하지 안남미 수입하지 말고 네. 우리 먹을 쌀을 우리가 만들어서 최소한 굶지 말자라고 하는. 저기에서 이제 수확을 해서. 네. 그래서 끝내 이뤄낸 거죠. 그게 60년대 말. 네. 그래서 77년에 수원에 가면 녹색 혁명탑이라는 게 있는데 드디어 우리가 쌀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라는 걸 선언하는 탑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해냈다는 거죠. 그 시점이 이제는 국방을 하자라는 시기와 겹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3권을 준비해왔는데 이 책이 여러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박정희 정권은 제가 볼 때는 크게 3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초기에 방향을 못 잡았을 때는 재건 국민운동이라는 걸 벌였어요. 네. 일종의 정신운동이에요. 정신운동이라 예. 하면은 뭐 이제 북한과의 분단 상황에서 자주 안보 체제 확립하고 통일을 준비하자.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문구 뭐 이렇게 예, 보여드릴게요. 의미 깊은 예, 예. 문구 하나 있습니까? 대부분 사상 얘기예요. 단군 시조의 뜻. 공산주의는 왜 나쁜가? 그러니까 6개 장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상. 1에서 5까지는 사상적인 거고 6에만 잠깐 향토 개발론. 그러면 유휴지를
이용해서 과수를 재배하자. 오, 포플러를 심자. 방법을 알려주는군요. 예. 그게 책의 요만큼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정신교육. 썰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63년. 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67년에 어느 지역의 서당 훈장lik에서 가지고 있던 책인데 네. 그랬다가 70년이 되니까 이런 책이 나옵니다. 새마을 가꾸기 길잡이. 이게 새마을 운동의 최초의 교과서입니다. 보면 처음부터 내무부에서 만든 내무부입니다. 책입니다. 각하 나오고 요게 제일 비싸다고요? 요게 제일 비쌉니다. 이 워낙에 중요한 책이라 네. 우리가 아는 새마을 운동은 여기서 시작한 이 책에서 시작한 거고 70년인 거예요. 이때 대충 우리가 쌀을 먹을 만큼 기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네. 10개 사업 중에서 마을이 골라서 한다.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네. 마을산 푸르게 가꾸기. 이제 산사태 일어나지 말게 하자. 마을에 들어오는 길 넓히기. 길을 넓혀라. 퇴비장 만들고 네. 관정 이러니까 이제 파이프 물 파이프 이제 관리하고 모래 파내라. 물 잘 그렇죠. 흘러가게. 마지막이 쥐 없는 마을 만들기. 아, 쥐잡기. 그 꼬리 그렇죠, 막 그렇죠. 가져갔다. 꼬리 가져오면 바꿔주고 하는 해보셨습니까? 거. 저는 그건 안 했습니다. 그 포스터는 만들었어요. 쥐 잡자. 아, 정말요? 예. 그럼 포스터도 만들. 포스터는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만들겠어요. 그 금강산 댐 평화할 때 만든다고 돈도 뺏겼고. 아, 그거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예. 것처럼 뭐 500원씩. 강제 할당했죠. 그 올림픽 한다고 모자 강매당하고 500원 내기도 하고. 아유.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이제 실용적이에요. 네. 보시면 이거 정말 실용사고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향토 교육의 극히 정신교육. 일부였던 실제적인 내용이 실제적으로. 전체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라는 느낌. 그랬다가 네. 그로부터 9년 뒤인 79년이 되면 새마음의 길이라고 이제 새마을 운동을 성공했으니까 그다음에 정신교육을 하자고 또 좀 퇴행을 해요. 박근혜 지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이 지으셨고. 이은희 지으셨죠. 하시면 이제 아이돌이신 영예분의 네. 그림이 있고 고우셨네요. 예, 고우셨습니다. 계속 이제 충교 일본. 그러니까 결국 돌아간 거예요. 다시 정신교육으로 네, 돌아간 돌아간 거예요. 거예요. 이때 왜 이런 게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정신교육- 성공했다라는 느낌인 거고. 그러니까 다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이건 임시행정수도랑 겹치는 내용인데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물리적인 성장에서. 사실은 이제 임시행정수도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불가능한 거였어요. 마치 60년대 초의 대국도 건설 계획처럼 당시 상황으로 불가능한 거였는데 이거를 실제 당시 보고서를 봐도 이거는 90년대까지 하던 얘기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계 도달하니까 정신으로 돌아가는. 저는 이 세 개를 비교해 보면서 그런 치고 나가는 그 물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네. 실제적인 운동과 그게 한계 도달했을 때 다시 꺾여 들어가는 퇴행으로 정신적으로 퇴행하는 그런 흐름을 봅니다. 여기 근데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많네요. 그렇죠. 한 사람의 잘못은 다른 사람의 교훈이다. 아니 뭐 좋은 말이죠.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한다고 자juk 방하는 게 아니고 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어가는 게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이제 정화위원회라는 거였죠. 네. 그 구악을 일소하고 사회를 정화하자고 하는. 그 삼촌교육 때도 보내고 하는 거죠. 그까지 이어지게 되는. 정신교육을 담은 새 마음의 길. 예. 그래서 이 앞에 재건 운동이나 네. 새마을과 비교했을 때 이 새마을 운동이 얼마나 실제적이었고 실제로 국민들이나 농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되게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각종 계획들은 실제 가능한 거였는데 이 임시행정수도 계획의 핵심 틀은 네. 최소한 DMZ로부터 평양까지 거리보다는 더 먼 거리에다가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야 된다 했어요. 그 후보지를 10군데를 잡은 데가 지금의 세종 지역입니다. 네. 세종과 공주를 겹친 지역. 그리고 서울과 인천처럼 중심과 항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행정수도와 항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가로리마 프로젝트라는 거죠. 네. 위치상 이 지역에 행정수도가 와야 되는 거고 이쪽에 인천 같은 역할을 하는 항구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겁니다. 가로리만 프로젝트. 네. 중부 종합공업기지 종합기본구상도. 아까 전에 그게 그 보여드렸던. 옆에. 예. 요거 중에 요 극히 일부가 현대 요만큼인 거고 네. 그리고 서산에 있는 대산산업기지가 요만큼인 거예요. 여기는 인구 600만 명이 들어올 곳이었죠. 지금의 지도로 보시면 지금으로 따지면 600만 명은 택도 없겠네요. 대충 이만큼입니다. 거의 엄청 크죠. 예.
해서 이 오원철 씨의 책을 보면 여기를 이제 자유구역으로 만들고 싱가포르처럼 한국인도 들어갈 때 비자 받고 거의 준 독립시키자는 거였던 거예요. 나라처럼 거의 준 국가, 국가의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해외 인재를 다 끌어들이고 하는 식으로 만들자는 계획이었대요. 네. 근데 그 계획대로 됐으면은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근데 실현 불가능해서. 사실 불가능한 거죠. 한계에 도달했던 겁니다. 저기 이제 살고 계셨던 뭐 태안, 서산, 당진 저쪽 계셨던 분들은 그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셨겠어요. 그렇죠.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포항제철이 제2제초소를 만들 때 네. 유력한 후보지가 여기였거든요. 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조사하게 보니까 공무원 중에 그렇게 투기한 사람 많았다고 주변에.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투기가 빠질 수가 없네요. 그래서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투기 막아야 된다랑 하나는 여기는 북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광양 갑시다. 그래서 광양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한마디 했던 거죠. 여기는 북한에 가깝죠? 아산만이? 그 말을 하면서 결정을 광양으로 했다고. 근데 원래 됐다면 계획대로 했으면 여기는 인천 같은 게 되는 거고 네. 세종, 공주 이쪽이 서울처럼 되는 거였죠. 이게 임시행정 수도 계획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계획도 설명도 그렇지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국도 건설 계획이나 서울, 인천 특정 계획처럼 아마 좌절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지금처럼 세종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 국가 기관들이 내려가 있는 네. 것도 잡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죠. 내려가면서. 근데 이게 이제 그때만 나온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거를 완전 이제 계획을 했고 네. 지금은 세종시는 정말 그 일부만 실현이 된 거잖아요. 3분의 1이죠. 이게 그렇죠. 그 당시 저도 이거를 종합계획인데 봤습니다. 요만큼이 세종시의 행정구역인 거죠. 네, 지금. 장기면 비어 있고 공주시 북쪽은 따로 개발되고 있고. 네. 현재 여기는 원래 공주 땅인 걸 뺏어온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행정수도 계획이 꼬리를 물고 여기를 어쨌든 세종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거죠. 행정의 연속성이. 여기 원래 청와대하고 국회 등이 들어올 예정이었던 거죠. 네. 지금도 많은 투기가 일어났고 몇십 년째. 실제로 이렇게 정말 내려올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향후 뭐 한 100년 뒤에는 가능성이 있을 국회 거예요. 세종 분원은 오기로 돼 있죠. 지금 공사 중이고. 네. 저는 실제로는 국회는 와야 된다 생각해요. 제 바람은 지금 세종 신도시가 안 되는 이유는 국회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불러들여서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땐 3분의 1은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은 세종에 있어야 되고 세종 분원에 3분의 1은 지역구 가고 3분의 1은 여의도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로테이션 시켜야 돼요.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서울은 너무 외집니다. 네. 전 통일을 안 믿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는 너무 수도가 외진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통일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중앙 정도에서 살짝 상단부에 그렇죠. 있는 세종 정도가 세종이 딱 좋다. 다 그리고 공주는 여기는 공주시인데 사실상 세종과 연담화됐습니다. 세종 사람들이 일로 많이 왔다 갔다 놀기도 하고 네. 여기 분들 공주분들이 세종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서 사실 이 계획이 우연히 실현돼 버렸어요. 그게 한 행정이 만들어지면은 실현된다는 거죠. 민간의 힘으로도. 네. 그리고 그만큼 이 당시 조사를 잘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봤던 거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상황을 조금만 보여드리고 끝낼 겁니다. 네. 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후보지 조사를 2번 했어요. 네. 1차 조사, 조사. 2차 조사. 네. 그 지도를 좀 볼게요. 78년에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이쪽이 국토 중심이라는 겁니다. 거기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금 세종시 근처 청주, 대전. 근데 세종은 없으니까. 네. 충주에서 제조업 중심은 여기, 인구 중심은 여기, 국토 중심은 여기, 네. 면적 중심은 여기. 보면 아실 수 있는 게 이때 이미 한국이라는 게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는 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절반의 예. 국토 중심이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지금 후퇴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제 접은 겁니다. 통일 의지를 꺾고 현실을 받아들이자. 저는 이거를 지금도 많은 항공인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국가가 된 지 거의 100년이기 때문에 그쵸. 그쪽에 너무나 애국심이 있거든요. 이념이 너무나 사상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쉽지가 왕조 않겠죠. 국가고 그쪽대로 관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근데 그런 현실을 받아들인 상황. 이게 분단된 지 몇십 년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국가의 중심에 수를 옮기자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후보를 잡은 겁니다. 10개를 잡았습니다. 네. 충주시 옆에 중원지구. 네. 이게 중원 고구려비에 있는 진천지구, 음성 쪽. 네. 천원지구라는 게 천안시 남쪽.
청주지구, 조치원, 이건 빠집니다. 여기는 전통적인 구도심이라 여기를 신도시 개발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였어요. 어렵죠. 예. 공주지구, 대평지구, 부강지구. 요거를 합친 게 지금 세종시와 공주시, 세종시 영향권인 공주지역이에요. 그리고 보은지구, 옥천지구, 금산지구, 논산지구. 이게 10개 후보로 잡았습니다. 우리 또 충청도가 고향인 정프로님이 요 얘기 들으시면서 엄청 재밌어 하셨겠어요. 그래서 시즌2를 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죠. 대전에 애가 넘치는 분이라. 네, 그렇죠. 저희 이제 어머니도 충청도 분이시고 요 근처가 고향이시라서 네. 이 얘기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뭐 그럼 뭐예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니까. 네. 저는 한국의 미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세청이 어디까지 클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봐요. 대세청. 대전, 세종, 청주. 청주분들한테는 청대세인 거. 자, 그러면 박사님, 네. 저기 충청도 지역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10년, 20년 사이에는 뭐 변화가 없을 수 있겠지만 나의 손주 정도를 생각하면은 조그만 땅이라도 하나 사놔야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청주는 장기까지 안 봐도 네. 단기적으로 서북부는 계속 크고 있죠. 서울 가까운 쪽. 네. 청, 위쪽에. 청주 서북부 쪽에 계속 공단 많잖아요. 네. 그쪽은 계속 크고 있습니다. 아니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예, 그냥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 네. 사실 1시간 정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기도 이천 남쪽의 장호원보다 청주시 서북부가 훨씬 더. 수도권이에요. 네. 거기가 대서울이에요. 맞아요. 아 정말 이게 세종시 관련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게 내가 살아 있을 때 과연 이런 계획들이 현실화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민간의 것 힘에 같아라는 의해서 되고 있죠. 겁니다. 그래서 1차 계획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조건을. 거리 따지고 항만 거리 따지고 고속도로 위치, 철도 위치 계산 다 따졌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매긴 겁니다. A, B, C 한 식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따진 다음에 10개 후보를 던져줬습니다. 이때 이 정보는 믿을 수 있는 게 국민들 보러 만든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각하보라가 만든 거라 네. 대단히 플랫하고 투명해요. 그 지역에 대한 평가로 지금 읽어도 납득이 돼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면 좋겠어요. 그 지역을 제가 볼 때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들이에요. 너무 좀 이렇게 좋게만 보지 않고 전혀 안 보여요. A, B, C 따져가면서 네. 이 지역은 문화재가 많이 나올 거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 가깝고 항구가 멀다. 이런 걸 다 따져놓은 거라 세종시 탄생관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있는 자료들인데 인터넷 사이트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요게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관이라는 사이트에 보면 네. 이 자료가 있어요. 쭉. 중화기획단에서 만든 자료들인데 네. 이건 꼼꼼히 다 보시길 바라고. 거기에 만약에 정말 투자를 하실 분들은 네, 저는 이거 이상 계획을 앞으로 한국 정부는 못 만든다 생각해요. 다 국민 눈치를 봐야 되는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독재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1차 선정을 몇 개를 했고 이 중에 3개를 추린 거죠. 네. 그게 2차 선정. 요거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1차 결과 다 빼고 요 3개가 좋다. 네. 3개가 지금 천안시 남부지역. 천안시와 지금의 세종시 소정리 전이 전동 오송보다 좀 서쪽입니다. 네. 하나는 지금의 세종시 지역. 세종시 지역인데 공주 좀 걸쳐 있고 중앙. 청주 일부 걸쳐 있는. 중앙에 요 부강이 옛날에 청주였거든요. 요 계획이 나온 다음에 뺏어와요. 청주에서. 지금의 세종시 부용면입니다. 저 박열 열사의 애인이었던 가네코 후미코가 어렸을 때 살았던 데가 저 부강 부용이죠. 그리고 논산 지역, 여기 계룡 일대. 이 3개가 합당하다라는 결과를 예. 2차로 그래서 더 꼼꼼히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권 생활권이 형성돼 있고 그림이 참 귀엽네요.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손으로 그린 티가 퍽퍽 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토지가 구획돼 있고 중심부는 이렇게 생겼다. 저때 아무것도 없네요. 네.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천원지구. 네. 평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표고차, 그러니까 이게 높낮이, 네, 고. 기복량은 양호하고, 네. 경사도 토지 이용 가능성, 장래 확장 가능성, 지하 구조물 구축 용이도, 토양 및 가용지의 분포 형태는 보통이며, 대지 조성 용이도의 측면은 좋지 못한 편에 속한다. 그 마지막에 무슨 말이죠? 대지 조성. 그러니까 뭔가 좀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기 좀 불편할 거다. 그리고 두 이렇게 상위권이 이루어진다. 평택에 가깝죠. 그러니까 너무 수도권에 가까워서 좀 곤란한 얘기였습니다. 최대한 인구를 내려야 되는데 이러면 연담될 수 있다는 얘기. 안성이나 평택하고 안중 평택하고 안중은 평택의 서부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하나. 그다음 장기지구 이게 지금 세종시인 거죠. 네. 여기에 요 오른쪽 지역이 세종시의 행정지구입니다. 이쪽에 비어 있는 국사봉 장군봉이라는 데고 네. 이 왼쪽이 공주시 지역. 여기는 뭐 이렇게 평가입니다. 대전과 연담할 것이다. 실제로 대전과 연담이 됐어요. 지금 세종시의 교통 기본 계획은 대전 BRT와 같이 가는 것이고 아마 대전 지하철이 여기까지 연장될 겁니다. 이게 원래 설계대로예요. 애초 계획대로예요. 과거에 대전권에 속하나 소권 형성 가능. 요 지도를 다시 꼼꼼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지금 판세가 다 읽히네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세종이 어떻게 될까를 보실 때에도 전 이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중에서 현실 가능한 거를 골라보면 보이는 거죠.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은 초장기 투자하잖아요. 네. 이미 수많은 사람이 그 장기 지역에 투자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마치 영동지구, 강남지구가 개발한다고 하기 전부터 개성 상인 세력들이 투자했었거든요. 개성상이요? 처음엔 인삼 스물 땅을 보는 거 있었고 여기는 언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 모르겠지만 경제 상황을 제가 할 건 아닌데 정말 여유가 있어서 네. 포트폴리오 할 분들은 여기도 가졌으면 좋다는 거죠. 개발 안 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렇죠.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올랐죠. 영동 지역도 저거 오를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오를 줄 알았어요, 다들.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할아버지는 몰랐나 봅니다. 이미 모르셨던 거죠. 근데 오를 줄 알았는데 이미 10배씩 뛰니까 내가 낄 수 없다. 그때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봤을 때 저 10배 올랐으면 많이 올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저쪽 100배, 1000배 뛴 지역에 거죠. 세종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쭉 돌고 왔고 주변 지역 연동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지난 시간에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는 앞으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보는 데도 중요한 땅이라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생사에 생사를 쥐고 있는 땅입니다. 오.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끝낼게요. 네. 한국의 중심이 현재는 대서울권, 흔히 수도권이라 부르는 네. 이쪽이고 하나는 동남권이죠. 네. 이 중심이 두 개로 갈라져 있고 중간이 비어버리다 보니까 인구가 갈라지고 양쪽으로. 네. 그리고 부산 동남권 인구가 줄고 있어요. 청년 인구가. 다 서울로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역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중앙에 딱 하나 잡아주면은 세종 균형이 되는 겁니다. 컴팩트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심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컴팩트 시티로 가고 네. 더 이상 옛날 인구 늘 때 추억에 잠겨가지고 자꾸만 신도시 만들지 마시고 자꾸 몰아야 됩니다. 안쪽에. 그래서 농민 인구도 끌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철도도 놓고 해야지. 그게 컴팩트 시티 개념이고 그리고 여기를 키워야 된다는 청주, 세종, 대전을. 네. 그래서 세 개로 연동시키자. 그러면은 서울에서 연극하는 걸 보기 위해서 광주 분들이나 부산 분들이 열차 타고 올 일도 없는 거고 네. 세종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 여기가 중앙이니까. 그러려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통일은 먼 미래다.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결국은 이념과 정치까지 가는 문제예요. 이게 39년 당시의 영등포 개발지도. 당시의 개발지도예요? 오. 예, 신도시 조감도네. 예, 조감도. 이대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도? 이대로 들고 걸으시면 답사가 그대로 됩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택지 개발. 그렇습니다. 20세기 중기에 조선인들이 밑집에 살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양식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통을 믿고 있는 거죠. 네네. 저 때도 집값 많이 올라서 고민이었나 봐요. 그렇죠. 소송당할 각오로 쓴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기록. 김시덕 박사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전국 서점에서 확인하세요.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최대한 북쪽에다가 맞아요. 땅을 그렇죠. 파주하는 사시는 그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 좋다고 보는 거고 이건 결국은 경제는 정치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그래서 이 기반은 삼프로 TV에서 정치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안보가 또 깔려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종시 얘기를 이렇게 과거부터 쭉 보니까 이게 뭐 사실 투자로만 연결할 내용이 아닌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여기는 땅을 사야겠는데 이 생각으로 자꾸 기결이 돼가지고 너무 또 돈 관련된 생각만 해서 죄송스럽다는 아닙니다. 생각이 드는데 뭐 보니까 자꾸 많이 오른 게 아니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실제로 그 세종 지금 행정구역 주변 돌면은 네. 사방이 공사판이에요. 아직도 많이 그냥 짓고 있다. 아직도 그리고 각종 중국, 타이완, 타일랜드 이런 식당 많이 있고 그게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건설 노동자인 거죠. 이미 건설 현장은 조선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조선족 분들은 십장 위치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그 아래쪽은 다른 지역 분들이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식당이 많다는 거는 이 지역의 건설 경기를 상징해요. 저도 한번 임장을 해보시는 네, 것도. 세종시를 한번 쭉 돌아보고 그 주변에 이제 대전도 찍고 청주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 마지막에 갖도록 성심당도 한번 가시고 그 소보로 네, 맞죠? 튀김 소보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빵도 맛있다던데. 부추빵도 팔아요? 예, 단 것이라는 분들은 부추빵이 맛있답니다. 소보로 안에 부추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소보로 자체가 설탕이잖아요. 네. 그게 아닌 부추빵이 유명해요. 갑자기 좀 점심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파지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또 도시야사 세종시 쭉 둘러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요.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우리 김수석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그렇죠. 자료는 정말 찬찬히 한 번씩 한번 정말 미래를 예언한 책으로 보셔도 네, 좋아요. 한 번씩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김수석 박사의 도시야사 시즌2 세종시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